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1번까지 했는데 323쪽 52번부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52번은 축간거리가 4.5m이고 그러니까 앞축과 뒤축 사이 거리가 4.5m고 앞바퀴의 조향각이 30도이다. 이 차의 최소 회전 방향은 얼마인가? 단 바퀴의 접지면 중심 거리와의 거리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퀴의 접지면 중심과 킹핀 또는 조향축 경사각과 거리는 무시한다 이렇게 아마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식은 최소 회전 반경 R은 사인 알파분의 축간거리 플러스 스몰 r. 아마 처음에는 아마 스몰 k라고 아마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풀이할 때 보니까 스몰 r 값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쭉 책을 여러 번 봤어도 k라는 단위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나온 r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소 회전 반경은 자동차가 얼마만큼 가장 적은 넓이에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을까를 나타날 수 있는 척도가 최소 회전 반경인데, 최소 회전 반경 사인 알파는, 이때 알파는 이 알파는 뭘까요? 최대 조향 각도인데, 최대 조향 각도, 최대로 핸들을 꺾었을 때 뭐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최대 조향 각도인데, 바퀴가 조향을 할 때 보면 바깥쪽 바퀴가 꺾이는 각도하고 그 다음에 안쪽 바퀴가 꺾이는 각도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서로 틀리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 조향장치의 원리가 에커만 조향장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핸들은 어느 조향 핸들의 궤적은 반지름의 궤적은 바퀴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은요. 바깥쪽 바퀴의 가운데 부분이 그리는 반지름.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R이라는 거야. 그래서 R은 저런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향 각도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뿐이 안 줬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도만 주지 않고 몇 도를 줄까요, 여기서? 뭐, 바깥쪽은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 다음에 안쪽은 30도보다는 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 하면 좀 혼돈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어떤 도면으로 봐서는 어때요? 안쪽 바퀴의 회전 각도는 의미가 없죠. 베타라는 값은. 그러니까 알파, 바깥쪽 바퀴의 최대 조향 각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R은 이꼴 사인 몇 도입니까? 30도죠. 최대 조향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축간거리는 몇 미터요? 4.5m요. 더하기 이 R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이 R 값을 굳이 표현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조향축 경사각과 지금 굳이 표현을 하면 이 조향축하고 사실은 이 R 값을 부시하면 어떤 지름이 나오냐면 이 지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는 어떤 반지름이 필요하냐면 그보다 더 큰 반지름이 필요해요. 이 값을 뭐라고 그러냐? 스몰 R 값. 조향축 경사 중심선과 타이어의 접지면의 수평 거리. 이건데 이 자체를 아예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인 30도는 삼각함수에서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4.5니까 4.5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미터요? 9m가 되죠. 우리 안전기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동차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방정 얼마 나왔죠? 여기서 52번에 3번 9m가 정답입니다.
이 공식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R은 최소전 반경은 사인 알파분의 L 플러스 스몰 r. 이 공식 하나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 차축 하우징의 바퀴 허브가 두 개인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는 형식. 아마 후차축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무엇이 있었죠? 반부동식이 있었고, 전부동식이 있었고, 4분의 3 부동식이 있어요. 반부동식은 그 차축이 모든 구동력의 비틀림도 받고, 노면으로부터 또 충격, 그 다음에 회전할 때 횡력 등등을 다 받으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반부동식이었어요. 승용차 같은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을 큰 대형 트럭이나 이런 쪽에다가 하중을 많이 받는 것에 채용을 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파손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반부동식이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전부동식은 오로지 뭔 말이에요? 바퀴의 구동력만 전달해주는 그런 그 차축 형식이 전부동식이거든요. 전부동식은 바퀴 허브가 두 개인 베어링에 의해서 취지가 돼가지고 오로지 자동차의 구동력만 전달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소할 때, 적을 때겠죠. 현상으로 틀린 건 핸들이 무겁다. 예, 무거워지죠. 왜요? 트레드 부분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니까. 핸들이 가볍다? 이건 아니겠네요. 오히려 공기압이 과대할 때 핸들이 가볍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는 뭐였었죠? 타이어의 노면과 접지하는 부분인데, 타이어 공기압이 과소하면 양쪽이 마모가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마모가 되고, 타이어가 과열되기가 쉽고 연료 소비가 많다.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틀린 것은 핸들이 가볍다. 자, 55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많을 때, 과다할 때 현상으로 틀린 것은 핸들이 가볍다. 맞죠?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공기압이 많다고 해서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그러기에는 조금 이 문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의 중앙 부분, 트레드의 중앙 부분이 마모된다. 이것도 맞고요. 타이어의 진동이 크게 온다? 예, 아무래도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덜 흡수가 되겠죠.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근데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이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싶어요.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타이어의 형상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레디얼 타이어. 이건 코드층이 원둘레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이, 타이어의 원둘레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이 레디얼 타이어였었죠. 튜브레스 타이어는 뭐예요? 타이어 안에 튜브가 없는 것을 튜브레스 타이어라고 그랬어요. 스노우 타이어, 눈길에 평평 타이어 했는데, 여기서 타이어 형상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튜브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형상에 의한 분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 튜브에 있고 없고 튜브레스 타입인데, 그건 튜브레스는 튜브가 없는 타입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고요. 57번. 승용자동차의 타이어 트레드 홈 사용 한계는, 승용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트레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의 홈의 높이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 1.6mm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있어요. 근데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6m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상 유지라는 말까지 나오면 더 좋겠네요. 3번이. 57번에 3번. 58번. 고속주행 시 타이어의 공기 주입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고속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원래 표준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냐? 15 내지 20%를 추가 주입하면 어떤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압이 적어서 타이어가 파손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속주행 시 아주 어려운 그런 안전운행의 아주 악조건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5 내지 20% 추가 주입한다. 5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기를 위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앞뒷바퀴를 교환하여 사용한다. 대각선으로 일반적으로 타이어에 좀 위치 교환한다고 그러죠. 위치 교환. 이건 어떻게 하던가요? 100% 대각선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왼쪽 앞바퀴가 오른쪽 뒷바퀴로 가고 이런 식으로 위치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되겠습니다.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60번.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이건 뭐예요? 하이드로플레이닝이 무슨 현상인가요?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인데 빗길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타이어의 그 트레드 부분에 통해서 그 노면에 있는 물이 그 뒤로 이렇게 배출되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물의 양이 많다거나 또는 속도가 빨라지면 충분히 배출을 못하고 노면과 타이어가 직접 닿지 못하고 그 중간에 기존에 있던 그 수분에 의해서 수분이 한 층이 있고, 즉 다시 말하면 물 위에 떠서 가는 그런 현상이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으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타당한 것은 트레드를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떠오르게 하는 현상. 어떻게 떠올라요? 노면 위에 물의 한 층이 있고 그 위에 타이어 트레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인데 마치 수상스키와 같이 되도록 하는 현상을 그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라고 한다. 답은 60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충격이 탄성파로 가해진다. 예,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돌출부를 형성하면서 주행을 한다. 그것도 있고요. 타이어의 고무층이 박리 현상. 이게 뭐예요? 파손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좀 서로 분리되는 박리 현상. 타이어 압력을 낮게 해준다? 낮게 하면 할수록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버스, 트럭의 타이어의 공기압의 적정량. 버스 정도 되면 한 60에서 90 psi.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kg/제곱센치 MKS 단위로 나왔는데 보통 4.2에서 6.3. 이게 psi로 고치면 60에서 90 psi 정도.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여유 구동력이 많은 차는 가속이나 등판 능력이 좋다. 여유 구동력은 뭐냐? 원래 자동차가 주행하는 그 힘보다도 기관에서 추가로도 가지고 있는 추가로도 동력을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을 여유 구동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많다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차는 가속하기도 좋을 것이고 언덕바지, 오르막길 올라가는데도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차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저항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건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아마 성능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속도가 증가하면 공기에 의한 맞바람에 의한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2번도 맞는 거고요. 타이어 내부 온도 상승은 차의 주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타이어의 호칭은 폭, 안찌름, 플라이 레이팅, 플라이수로 표시한다. 6.70, 15, 6PR이라고 표시할 때 이 타이어 안찌름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우선 6.7 다시 15 다시 6PR 6.7은 단위가 인치예요. 근데 대부분 타이어 폭을 나타내죠. 15는 타이어 내경 또는 림의 직경 그러고 6PR은 6개의 플라이층이 있다. 6개의 코드층이 6겹이다 하는 얘기죠. 요게 이제 아마 그 인치식 그 타이어의 표시 방법이에요. 근데 인치식이 아니고 요즘 타이어들 보면 거의 그 혼합형을 써요. 예를 들어서 195에 70에 R 14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앞에 나오는 175는 타이어 폭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뒤에 나오는 70은 타이어 평편비. 그 다음에 이건 레이디얼 타이어. 14는 타이어 내경 또는 리무 직경. 근데 이건 뭐야? 단위가 인치예요. 어? 단위가 인치. 그래서 여기서 타이어 평편비라고 하는 게 있었죠? 평편비.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몇 시리즈다 하는 시리즈로 나타냈어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나타냈죠? 70 시리즈다. 그러면 타이어의 폭대, W로 쓰자. 그냥 타이어 폭이라고 하는 거, 폭대, 높이의 비가 얼마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으로 곱해줬죠. 그죠? 그런 경우, 이런 차의 경우, 타이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간에 림이 있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높이는, 타이어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높이 얼마나 될까? 이 타이어인 경우에. 높이는 100분의 시리즈 곱하기 평평비 곱하기 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시리즈가 얼마였어요? 70이었죠. 70 시리즈 곱하기 폭이 얼마예요? 195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 높이가 나오겠죠. H1이 만약에 H2라고 하면 밑에 부분도 H1이라고 하면 전체 H는 어떻게 표현해요? 2배의 H1에다가 림의 직경을 더한 것이 뭐예요? 타이어의 이 부분에 타이어 전체 외경이 되겠죠. 이걸 알아야 나중에 타이어 이 자동차 엔진의 소전 속도를 주고 변속비를 주고 종감속비를 주고 그리고 그때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으로 고쳐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평편비라고 하는 시리즈는 폭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다. 폭이 100mm인데 높이가 50이다? 50 시리즈. 폭이 100mm다. 높이가 70mm다? 70 시리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편비에 대한. 근데 여기서 6.7, 15, 6PR이다. 타이어의 안찌름은 몇 밀리인가? 안찌름 몇 밀리? 요게 지금 15가 인치라고 그랬죠? 15 곱하기 25.4 하면 되겠죠. 밀리미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381mm가 나왔네. 1번이요. 자, 그 다음 65번. 타이어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건 타이어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타이어가 편마모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수명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핸들의 떨림도 발생합니다. 제동장치가 과열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건 제동장치에 관련된 거고 소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네요. 66번. 고속도로 주행 시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은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었죠. 10 내지 20% 높게 주입한다. 이유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였었죠. 그 다음 67번. 레이디얼 타이어의 장점으로 틀린 거. 레이디얼 타이어는 타이어의 원주 방향으로 코드층이 되어 있는 거였었죠. 근데 틀린 것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걸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레이디얼 타이어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타이어의 단면을 평평률을 크게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접지 면적이 크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하중에 한 변형이 적다. 맞은데 스탠딩 웨이브가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이디얼 타이어. 레이디얼 타이어 말고 또 뭐 있었죠? 바이어스 타이어라는 게 있었죠. 바이어스. 코드층이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을 바이어스 타이어였었죠. 바이어스 타이어. 68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가로 연료는 전락된다. 규정 압력일수록 연료는 전락이 되겠죠. 너무 낮으면 무조건 그 연료는 연비가 많이 저하가 될 것이고요. 또 너무 높아도 연료의 전략에서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왜? 접촉 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규정 압력일수록 좋다. 68번. 69번. 튜브레스 타이어의 특징 등 틀린 것은 튜브레스 타이어가 뭐예요? 타이어 안에 튜브가 없는 타입이 튜브레스 타입이에요.
근데 그건 유리 조각 등에 의해서 손상되어도 수리하기가 쉽다?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타이어의 펑크를 수리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간이 수리를 하죠. 막 송곳으로 이렇게 먼저 그 바람이 그 에어가 새는 쪽을 못 같은 걸 빼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드릴로 해서 그 더 키운 다음에 구멍을 홀을 키운 다음에 이런 뭐 일명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잘라서 쓰는 그런 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그 타이어의 펑크 수리 방법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얼른 2번으로 봐서는 수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규정에 있는 수리 방법이 아니니까 아마 이런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70번. 329쪽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연료 소모와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타당한 것은, 타이어 공기압과 상관관계. 1번. 타이어의 공기압과 연료 소모는 상관이 없다? 있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연료 소모가 적다? 예, 이건 맞고요. 공기압이 낮을수록 연료 소모가 적다? 크죠. 공기압이 높을수록 연료 소모가 적다? 이건 이제 접촉, 그 면적, 접촉률 때문에 적어질 수는 없어요. 연료 소모가 적어질 수는 없어요.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도로 여건에는 관계되나 주행 여건은 관계없다? 가장 타당한 것은 몇 번이에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연료 소모가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 현가장치가 뭐죠?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하거나 또 그 승차 인원의 그 충격을 줄여주거나 적재된 화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그 현가장치의 특징이죠. 하는 일이고, 설명으로 틀린 것. 자동차 셰시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셰시에 뭐 동력 발생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시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예, 이거 맞습니다. 프레임하고 차축 사이에.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주죠. 현가장치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종류라고 봐야 돼. 일체식 차축 현가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바퀴가 하나의 차축으로 되어 있는 일체식이 있고, 좌우 바퀴가 독립적으로 되는 독립 현가장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7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차량 회전 시, 선회 시 좌우 바퀴의 회전을 다르게 해주는 장치가 뭐였었죠? 장치. 다르게 해주는 장치라고 해놓고 자동 기어라고 했네요. 이게 기어라기보다는, 자동 기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주는 게 나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장치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7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장치의 원리는 뭐였었죠? 자동 장치의 원리. 자동 장치의 원리는 기본 원리. 레크와 피니언 기어의 원리라고 그랬죠? 레크와 피니언 기어 원리. 그래서 정답은 7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주행 중 차축에 전달되는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시켜 차체의 진동을 없애주는 장치. 당연히 현가장치. 영어로 뭐죠?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7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74번. 프레임 및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현가장치에는 차축 현가장치와, 이게 일체식 차축 현가장치라는 얘기입니다. 독립 현가장치가 있다.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1번 맞고. 현가장치랑 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서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 완화시켜준다. 이것도 맞고. 독립 현가장치는 위시본형, 맥퍼신형, 유압식으로 되어 있다? 이건 아닙니다. 독립 현가장치는 위시본형, 맥퍼신형, 트레일링 암형, 이 세 종류가 주로 되어 있는데 유압식이라고는 없어요. 정답은 1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죠?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 ECS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속업쇼바에서 오일이 상하 실린더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구멍을 뭐라 그래요? 오리피스라고 그래요. 오리피스. 오리피스요.
이 스택 구멍은 뭐냐면, 이 전자제어 현대화 장치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슈의 명령을 받아서 그 쇼크옵셔버의 그 감쇄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가 스텝 모터인데 스텝 구멍이라고 해놨네요. 하면 쇼크옵셔버에서 오일이 상하 실린더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구멍을 오리피스라고 한다. 7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번. 독립현가에서 양쪽 바퀴 캠버가 같을 때 경사진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캠버는 뭐였었죠? 자동차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였었죠. 대부분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걸 플러스 캠버, 그 다음에 아래쪽이 넓은 걸 마이너스 캠버. 그런데 대부분 플러스 캠버 쪽을 많이 써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끌린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왼쪽 바퀴 캠버가 상쇄되어서 오른쪽으로 끌린다. 그래서 답은 2번. 77번. 독립현가장치의 장점은 일체식 현가장치, 차축 현가장치에 비교해서 장점입니다. 스프링 및 질량이 적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나? 승용차나 일부 중형차 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독립현가장치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대형차 쪽에서는 일체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100%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78번. 자동차용 백미러. 백미러라기보다는 이게 백미러가 정상적인 우리말은 안전기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실외 후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미러 하면 그냥 후사경만 되는데, 그, 아웃사이드 백미러라는 말을 써서 실외 후사경으로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어떻게 돼요? 되도록이면 후방을 넓게 보기 위해서 볼록 거울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 79번, 332쪽이요. 다음 중 고속으로 달리면서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 좌우 진동, 고속으로 회전하면 차가 휘충하겠죠. 어느 쪽으로? 좌우로. 좌우 진동을 잡아주거나 비포장길에서 좌우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뭐라고 그러냐?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스테빌라이저. 어? 이 스테빌라이저에 관한 문제가 현가장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뭐라고요? 좌우 진동을 잡는다. 현가장치 쪽에. 무조건 영어의 스테빌라이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스테빌라이저는 자동차의 경사를 작게 하고 빨리 원상태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자동차가 선회할 때 롤링을 방지하여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근데 자주 거론되는 그런 현가장치의 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설명 또 나왔네요. 스테빌라이저. 자동차 기울기를 작게 한다. 어느 방향의 기울기인가요? 좌우측 방향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가 되겠죠. 전보. 보건력을 가져다 준다. 맞죠? 롤링을 방지해 준다. 자동차 기울기를 크게 한다? 1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인데 기울기를 크게 해주면 빨리 차가 전도되기 때문에 이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80번에. 작게 해주죠. 자, 그 다음 81번. 핸들을 조작했을 때 바퀴까지 전달되는 과정으로 만든 거. 조향 핸들을 돌리면 조향 그 핸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그 앞에 뭐가 많이 빠졌네요. 핸들, 그냥 조향축, 그 다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조향 기어가 이제 움직이고요. 조향 기어 앞에는 피트먼함 암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뭐 우리 말은 아니니까 외워둬야 될 겁니다. 피트먼 암이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 뭐 로트가 있고 타이로드가 있고 조향 암이 있고 조향 바퀴가 있고 핸들, 조향축, 조향기어, 피트먼함, 릴레이 로트, 타이로드, 조향함, 바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의 정답은 1번. 자,
82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 현가장치 기능이 아닌 것. 스프링 상수와 댐핑력을 조절한다. 조향 휘려 각도를 선택을 한다. 차고 조절을 한다. 타이어의 슬립을 방지한다. 기능이 아닌 건 뭘까요? 타이어의 슬립을 방지한다. 이건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기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혹시 타이어 슬립을 발령지은 것 중에 여러분들 교재는 나왔는가 모르지만 TCS 장치가 있어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이게 뭐냐? 자동차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이 장치가 없으면 자동차의 구동력이 마찰력보다 노면하고 트레드 부분, 타이어 트레드 부분하고 마찰력이 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끽 하면서 슬립을 하면서 공회전을 하면서 자동차는 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게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만약에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TCS 장치는 여기 해당되는지 몰라도 ECS 현가장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현가 스프링 중 단위 무게에 대한 에너지 흡수율이 다른 스프링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가볍고 구조도 간단하다. 토션바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비틀림 바야, 바. 어떤 파이프가 아니고 봉. 그 봉이 스프링 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휘달으면 막 됩니다. 막 되는데 한쪽을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양쪽을. 그래서 이게 이제 막대 자체가 비틀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현가 스프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볍고 구조도 간단하다. 그러면 토션바 스프링 생각하면 돼요. 어? 답은 8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그만치 판 스프링의 3배의 비틀림을 때문에 판 스프링의 3배 정도의 흡수율이 있대요. 충격 흡수율이 토션바 스프링의 특징. 84번.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어느 기구를 응용한 것인가? 평행기구, 두쌍 크랭크 기구, 두쌍 레버 기구, 레버 크랭크 기구, 레쌍 레버 기구. 자동차의 조향장치는요, 왜 에커만 장토식 조향장치라는 이론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형식의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의 조향 방법이에요. 왜? 자동차를 뭐 우회전을 한다. 그럼 안쪽 바퀴가 많이 꺾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행사변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장치 원리라고요? 에커만 또는 아커만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발명한 사람. 조향 장치. 답은 평행기구 1번이 되겠습니다. 두쌍 레버기구. 그래서, 평행사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쌍 레버기구.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 핸들이 가볍게 움직이는 범위를 유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조향 핸들을 움직여도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조향 핸들이 움직임. 조향 핸들을 움직였는데도 어느 기간 갈 때까지 얘가 바퀴는 실제 안 움직입니다. 이게 없으면 조향 핸들로부터 충격이 너무나 조향 바퀴로부터 충격이 핸들까지 쉽게 전달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격을 어느 정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향 핸들의 유격에 관한 건데 이 조향 핸들의 유격은 어느 정도면 되느냐? 25 내지 50mm 정도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조향 핸들의 유격. 조향 핸들 지름에 12.5% 이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안전 기준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조향 핸들의 직경을 보면 한 400mm 정도 돼요. 좀 적은 건 뭐 350mm.
400 곱하기 12.5니까 0.125면 되겠죠. 이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50mm입니다, 이게. 50mm. 그래서 12.5% 이내라고 했으니까 50mm보다는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5에서 50mm가 적당하다. 85번에 2번인데 안전기준은 어떻다? 저양 핸들 지름의 12.5% 이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 있다. 자, 86번. 주행 중 조향바퀴의 방향성과 복원성을 주는 전차련 정렬 요소는? 전차련 정렬에 뭐 있었죠? 토우라는 게 있었죠. 토우는 토우인이 있고 아웃이 있고. 토우는 뭐였어요? 타이어를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타이어를 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러면 이게 앞쪽이다. 그러면 앞쪽에서,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좁고 뒤에가 넓은 거. 이걸 토우인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토우아웃 그랬었죠? 토우가 있었고, 또, 캠버가 또 있었죠? 캠버도 뭐 정의 캠버, 마이너스 캠버 이제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캠버는 바퀴를 어디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그 넓이가 양쪽으로 차이가 나는 거.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게 플러스 캠버. 앞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위쪽이 좁고 밑에가 넓은 것이 부의 캠버, 마이너스 캠버. 그래서 그 캠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나온 캐스터가 있었죠. 캐스터는 뭐냐? 자동차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중심점이 있고 조향축 그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캐스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플러스 캠버, 마이너스 캐스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캐스터를 두는 목적은 뭐냐? 방향성하고 복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향 차론의 정렬 쪽에서 복원성, 방향성 나왔다 하면 무조건 뭘 생각하면 돼요? 캐스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번. 전차련 정렬에서 토인을 두는 필요성이, 토인은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이렇게 좁은 거라고 그랬죠. 뒤쪽에 비해서. 그래서 토인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하중에 의한 앞차축의 휘물 방지를 한다. 이건 뭐예요? 3번은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예, 토인 주는 필요성입니다. 타이어 아모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우 아웃이 되는 걸 방지하는데 하중에 의한 앞차축의 힘 방지 이건 뭐예요? 캠버에 하는 역할이에요. 캠버.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88번 토인 조정에 여기도 토인보다는 토우 조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토우 조정에 사용되는 것은 토우에는 인도 있고 아웃도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토우 조정에 사용되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타이로트에서 합니다. 타이로트의 고정넛들을 풀고 타이로트를 돌려서 뒤에 그 전체 길이를 길게 했다가 좁게 했다 하면 바퀴의 앞과 뒤에 위에서 봤을 때 넓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토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88번에 3번 길이 조정, 타이로트 길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89번 동력 조향 장치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조종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워 실린더라고는 그 동력 조향 장치 일부분이 있는데 피스톤의 양쪽으로 작용돼서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서 조종 안전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파워 스티어링, 동력 조향 장치에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리는 원인으로 맞는 거. 기동장치, 이건 스타팅 못하니까 아니고요. 변속기도 아니고요. 앞바퀴 정렬이 불량하면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립니다. 차동장치가 불량하다고 해서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릴까요? 혹시 회전하는데 미끄럼이 생길 수가 있겠죠.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다? 이건 엔진이 엔진이 정지가 되겠죠. 정지.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1번. 다음 중 핸들이 쏠리는 원인이 아닌 것은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 핸들 쏠립니다. 바퀴 얼라이먼트 조정 불량. 예, 쏠립니다. 쇼업 슈버의 작동 불량. 이것도 쏠립니다. 쇼업 슈버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조향기어 하우징의 풀림. 조향기어 박스의 전체가 풀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핸들이 쏠리는 것보다는 좌우 방향으로 좀씩 어떤 쏠리지 않을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원인이 아닌 것은 조향기어의 하우징의 풀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92번. 자동차의 진행을 바꿔주는 장치는 뭡니까? 조향장치. 스티어링 시스템이 되겠죠. 조향장치. 자, 93번. 캠버 캐스터 킹핀 게이지를 측정할 때,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 이건 아마 이 앞쪽에 뭐가 빠진 포터블식 캠버 캐스트 킹핀 게이지가 있어요. 바퀴 옆에다가 바퀴 허브 캡을 떼어내고 여기다 부착을 해서 쓰는 포터블식 그런 캠버 캐스트 킹핀 게이지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영구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딱 쇠 있는 부분에다 붙이면 고정이 돼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포터블식 캠버 캐스트 킹핀 게이지인데 여기서는 보면 진동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관할 때 반드시 부속 상자에 넣어둔다.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영구 자석신경 부속의 와세를 이게 자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붙여줍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기 스위치를 끈다. 이게 아마 포터블식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가 없어요. 뭘로 되어 있냐? 영구 자석으로 센터 부분에다가 고정을 하고 수증기에 의해서 물방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dem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3번의 답은 4번. 이 포터블식 캠버 캐스트 킹핀 게이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갈 거예요. 못 보셨으면 그냥 전원이 없다. 포터블식에는 93번에 4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94번. 핸들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렸다 놓았을 때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타장하지 않는 것. 핸들을 완전히 꺾어서 놓았는데도 주행하면서 제자리로 안 돌아온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 때 안 돌아올까요? 더 잘 돌아오겠죠. 공기압이 낮을 때 안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앞바퀴가 정렬이 잘못돼도 마찬가지고요. 조향장치가 나빠도 그렇고, 조향장치 조작이 불량돼도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제자리로 더 잘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94번의 답은 1번. 95번. 핸들을 돌릴 때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 어느 때 잘 안 돌아갈까요?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새 타이어에 비해서 노면하고 닿는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돌리는데 조향력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핸들의 유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들의 유격이 많으면 핸들을 많이 돌려도 바퀴가 늦게서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조향휠과 바퀴의 선회차가 크지 않다. 근데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소하면 어때요? 바퀴가 잘 안 움직이겠죠?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5번에 2번. 자, 96번. 337쪽입니다. 앞바퀴 정렬해서 캠버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캠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바퀴를 앞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윗부분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것을 플러스 캠버라고 그랬죠? 답은 몇 번이에요? 96번에 3번이 됩니다.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진 각도? 근데 캠버인데 앞바퀴 정렬해서 이 앞에도 뭐가 좀 나와야 되냐면요. 정해 캠버 또는 플러스 캠버라는 말이 나와야 이 정답으로 맞을 것 같아요. 96번도. 뭐 어찌됐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97번. 다음에서 스프링의 진동 중 스프링의 질량 진동과 관계없는 것은 바운싱이라는 게 있고요. 피칭도 있고 롤링도 있는데 트램프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의 제동 순서로 바른 것은 유압식 제동 장치. 제일 먼저 페달이 있겠죠. 페달하고 바로 있는 게 뭐였었어요? 페달이 있었고 유압식 제동 장치입니다. 페달이 있었고
푸시로드가 있었고, 사실 푸시로드하고 유압 마스터 실린더하고는 거의 일체로 되어 있죠. 유압 마스터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프나 호스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휠 실린더라는 데로 가요. 휠 실린더 어디가 있죠? 바퀴에 있어요. 휠 실린더에서 브레이크 슈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브레이크 패드를 접촉을 시켜서 회전하는 디스크에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유압식 브레이크 제동 순서인데, 맞는 건 몇 번일까요?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페달,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파이프나 호스, 휠 실린더,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드럼, 또는 여기가 브레이크 디스크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9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